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이제 2부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정답은 3번 황소입니다. 황소. 주식시장의 강세를 상징하는 동물이죠. 뉴욕의 월스트리트, 또 서울의 여의도에 보면은 또 이제 증권사들마다 또 있기도 하고요. 황소 동상이 있기도 한데요. 아까 안직환님이 월스트리트 불이라고 그 맨하튼에 있는 황소 동상 유명하죠. 관광객들이 이거 특정 부위를 만지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라고. 그 특정 부위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지상파다 보니까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윤소영님, 저희 아들이 소띠인데요. 오늘 지각해서 아침에 어찌나 화가 나는지요. 제가 아침마다 화가 난 황소가 됩니다. 안진수님,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시카고 불스. 저 그 시카고 불스의 로고라고 해야 될까요? 팀 문양. 정말 멋지죠. 화가 난 황소가 멋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호님은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타기도 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886님, 뿔이면 유니콘이죠. 라고. 황소, 뿔, 무쏘의 뿔 다 좋습니다. 몇 년간 주식 계좌 계속 손실이었는데 요즘에 주식 개장 시간만 기다려집니다. 라고. 오늘도 그러시겠죠. 오늘 우리 시장도 현재는 0.85% 오른 4,115.8, 4,100까지 단숨에 또 넘어버렸습니다. 한 3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는 거의 한 4,150선까지도 갔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은 0.68% 빠지고 있고요. 해서 중소형주는 거의 뭐 존재감이 없고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삼성전자가 3.8%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104,300원대. 아까는 5%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또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3% 이상 올라서 삼성전자 우선주만 시가총액이 67조 원. 삼성전자는 617조 원. 하이닉스는 시총 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5% 빠지면서 좀 반락하고 있고요. 관세 협상 잘 타결됐다는 소식에 현대차가 어제 그 NXT 대체거래소에서는 한 12%나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개장 초에 한 10% 이상 급등을 하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5%대로 좀 좁히기도 했네요. 한화오션 같은 조선주가 또 이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12%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5%대 강세.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뭐 변압기 만들어주는 그런 관련주들도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APEC 정상회담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세계의 지도자들이 협상도 잘 해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또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힘의 논리가 과거에는 또 더했겠죠.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같이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나라가 무궁화 대훈장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시대에도 외국의 정상에게 뭐 선물 많이 했겠죠. 예, 아무래도 조선에서 이제 외국 사신들한테 주는 것은 주로 조선의 특산품이었습니다. 특산품. 호랑이 가죽, 표범 가죽, 그리고 인삼, 가끔은 꿀, 때로는 그 해동청이라고 해서 매 그런 것도 갖다 주기도 했고요. 예. 그 심각한 것은 은이었는데 그 광해군 때 명나라에서 은 12만 양을 뜯어간 적도 있습니다. 은 12만 양. 예,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근데 그와 별개로 조선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데 중국이 자꾸 주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 중국도 우리에게 선물을 줬으니까. 예, 불상이요. 불상. 예, 조선은 부처님상. 예. 그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으니까 이제 불교 이제 이단의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청나라 그리고 일본 이웃 나라들은 여전히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조선 사신이 중국에 가면 중국 황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걸륭제가 너희도 불교를 믿니?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그래도 가지고 가 그러면서 불상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좀 억불 정책 있었으니까 좀 곤란하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나마 황제가 하사한 물건이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국보급의 귀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어떻게 불교 불상을 가지고 들어오냐. 아니 그래도 이게 외교적으로 준 건데 예, 외교적으로 받은 선물인데 그걸 조선으로 들고 오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혼나요? 임금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 그러니까 선비들이나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이것 때문에 시위를 벌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냐 하고요. 그래서 박지원의 열화일기를 보면 이거를 중국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게 조선에 들어오기 직전 압록강에 강물에 이제 흘려보낸다. 불상을요? 예. 외교적으로 받은 그 귀한 선물을 예,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둘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이제 불상 선물을 주는데 갖고 오면은 막 유생들한테 사회적 지탄을 받으니까 예. 오다가 잃어버렸다. 그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게. 그 사실 그래도 괜찮다고 하기에는 솔직히 애매한 게 이제 네. 박지원의 열화일기에 보면은 이제 중국에 간 우리나라 조선 사신이 그쪽에 가서 만난 게 그 티베트 불교의 그 판첸 라마입니다. 티베트 쪽의 그 성인이거든요. 네. 그 당시 생불로 알려져서 그 당시 황제였던 걸륭제가 존경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조선 사신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절을 하게 되면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인사만 대충 하지 않고 대충 너무 스리슬쩍 넘어가고 이 판첸라마가 또 불상을 줬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제 그 역시 흘려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다음에 조선 사신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중국 황제가 일부러 사신을 시켜서 금불상을 조선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금불상을 받으면 이게 수명을 늘려준다더라 하면서 하사를 해요. 좋은 의미로요? 예, 좋은 의미. 본인들은 좋은 의미였겠죠. 그래서 정조는 그걸 받자마자 잽싸게 묘황산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니 그 정도로 승유 억불 정책이 이제 강했던 거예요. 아니라기보다는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이 결국 퍼져서 당시 중국 사신이었던 박명호는 굉장히 비난을 받았고요. 성균관 유생들이 우리는 이래서 밥을 못 먹겠다라고 시위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냥 돌아가서 밥이나 먹어라 라고 딱 잘라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만큼 조선 내 그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외교적으로 그 나라의 이제 왕이 준 선물 가지고 온 거를 뭘 그렇게까지 비난하나 싶기도 예. 한데 어찌됐든 간에 조선시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불교에 대해서는 좀 억압하는 정책이었다 보니 약간 그래도 너무 예민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거나 선물인데 외교 선물인데요? 그렇죠. 약간 이거 들으시는 분들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나눠주지. 그걸 왜 강물에 흘려보내? 게다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인데 그렇죠. 이렇게. 금불상도 줬다고 하고 옷불상을 줬다고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진짜 국보급인데 그쵸. 생각이 듭니다. 아깝다. 예, 근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한테 일본은 우리한테 불교 관련해서 뭐 자꾸 달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냥 불교는 그 일본의 국교였기 때문에 네. 일본은 일본은 조선에게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한 게 있니? 그게 바로 대장경입니다. 대장경.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인사 대장경이요. 해인사 대장경. 이게 괜히 유네스코 유산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까지 있어왔던 모든 불교 경전들을 한데 모으고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오탈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보물이고 그리고 그 최고의 소스였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 장경에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대장경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계속 사신을 보내서 대장경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쇄본을 요구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 대장경에 찍힌 것만 네. 종이에 네. 먹물 묻혀서 찍어서라도 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예, 태조 때는 무려 우리나라 포로 120명을 보내주면서 대장경을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본이 잡아갔던 조선인 포로를 풀어주면서 예, 해인사 8만 대장경 달라. 예, 그 당시에 해인사에 없긴 했었습니다만 네. 왜냐면 이 대장경이 여기저기 옮겨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 차례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 일본의 그 쇼군, 장군 그리고 이제 그 왕후 뭐 기타 등등 해서 계속 그 대장경을 요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본 사신을 조선 왕이 접견했을 때 너희들이 뭐 필요하니? 라고 하니까 오직 대장경뿐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그 8만 대장경이 다 완성이 됐었을
예, 때인가요? 고려 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려가 그러면은 예, 8만 장이면 예. 물론 뭐 저는 그 8만 장이나 이르는지는 잘 못 봤습니다만 8만 장 조금 더 넘습니다. 1,000몇 개인가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일본이 그 8만 개나 되는데 음. 몇 장이라도 달라 막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먼저 이게 몇 번씩 이제 찍어요. 찍어서 이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을 맨 처음에 달라고 해서 처음엔 인쇄본. 예, 근데 나중에는요. 더 욕심이 더 커지죠. 아예 대장경 판을 통째로 달라고 원판을 요구했습니다. 달라. 네, 그래서 좋습니까? 그 천만다행을 안 줬습니다. 무슨 태종 때 네. 대장경 판본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줄 뻔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조선이 이제 불교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경을 보는 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종도 그렇고 다른 누구도 아닌 세종대왕이 어차피 우리 안 쓰는데 줘버릴까?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조선 시대는 별로 불교 좋아하지도 않는데 예. 저 고려 시대 만든 그 8만 대장경 저기 많이 쌓여 있는데 그렇죠. 몇 장 줄까? 뭐 이랬다가 아니 몇 건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대장경 많은데 줘버릴까?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랬으면 큰일 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신하들하고 예조가 뜯어 말립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우 그거 어떻게 줘요? 세종대왕이 만약에 8만 대장경을 일본에 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실수가 그렇죠. 됐겠네요. 근데 일본 쪽도 그 보통이 아니었던 게 세종 6년에 규주 케이슈라는 승려가 와서 대장경 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원판을 다 달라. 예, 다 달라. 그래서 그 세종이 역시 줄까 해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자 그 규주라는 승려는 자기는 일본을 떠날 때 그 왕, 그 쇼군이죠. 그 사람한테 대장경 판을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안 되면 죽겠다 하면서 단식투쟁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8만 대장경이 탐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뭐 명령을 받고 왔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한 3일인가 4일인가 계속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선에도 계속 사람을 보내서 밥 먹어라 하는데 계속 안 먹고 버티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투쟁이? 우리가 뭐 프랑스 에펠탑 달라고 제가 단식 투쟁하고 이런 느낌 아닙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세종이 신하를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밥을 먹건 안 먹건 그래도 대장경 줄 것 같으냐. 제발 사신으로서 채통 좀 지켜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네가 굶든지 말든지 8만 대장경 우리가 왜 주냐 막 이런 거고. 그렇죠. 근데 양창수님이 정말 신기하다고. 그러면 임진왜란 때 왜 안 가져갔을까? 일본 막부가 달라져서 그런가요? 이렇게도 질문 주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못 가져갔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게 합천 해인 사이고요. 네. 또 양이 많고 그리고 이 당시에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우리나라 대장경을 판본 윗본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대장경을 많이 만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시 또 이제 전황이 일본이 점령했던 게 완전히 우리나라를 통치한 게 아니라 점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고 여기저기 그 조선인 그 게릴라들 민병이나 의병들이 저항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각 잡고 실어 나를 정도로 큰 작업을 하긴 어려웠던 거죠. 8만 대장경이니까요. 그래도 네. 다행이네요.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규슈라는 승려는 그렇게 계속 그 때를 쓰다가 이건 솔직히 때라고 봐요. 안 되고 이제 돌아가서 맨 마지막에 세종한테 하직 인사를 하면서 끝까지 얘기합니다. 대장경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못 지금이라도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고 그래서 소문까지 돕니다. 일본 이 사람들이 대장경판을 안 죽으니까 배를 몰고 와서 약탈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까지도 들어서 흉흉하게 돌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일본이 그 이 조선에 대장경판을 요구한 게 한 80여 원이었는데 대장경을 그래도 끝내 안 넘겨줘서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해인사 대장경. 반대로 또 일본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좀 없습니까? 좀 상징적인 거? 그 사실 안 줘도 되는 선물을 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 한중 우호의 상징 그 팬더 푸바오처럼 네. 이제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희귀한 동물들을 외국한테 선물로 주면서 그 외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건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태종 11년에 일본이 조선에 코끼리를 선물로 줍니다. 코끼리요? 네. 와, 조선시대의 코끼리. 예. 이게 무로마치 마쿠에 아시카가 요리모치라는 사람이 이제 갖다 바친 건데요. 네. 이것도 대장경 그
인쇄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보낸 거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처음으로 이제 코끼리를 본 거니까 신기해했는데, 그렇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이게 코끼리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쌀하고 콩을 줬다고 해요. 근데 코끼리는 사실 풀을 먹잖아요. 아니 원래 먹던 걸 좀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보내면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쌀이 하루에 몇 섬씩, 콩도 몇 말씩 그렇게 먹으니까 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또 사고가 벌어집니다. 전 관리였던 사람이 코끼리한테 다가와서 야 못생겼다 하고 막 놀리고 괴롭히다가 코끼리한테 밟혀 죽었습니다. 어메나. 그러니까 인명사고가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를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으니까. 하지만 외교의 선물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전라도의 여수 근처에 있는 섬 장도로 유배를 보냅니다. 코끼리를 유배 보내요. 예. 근데 그 섬이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그 해초를 밥으로 줬다고 해요. 코끼리한테. 네. 당연히 코끼리가 안 먹고 그러니까 빼빼 마르고 사람을 볼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불쌍해서 또 육지로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여기에 와서도 계속 밥을 많이 먹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청을 올립니다. 한 동네에서 돌보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돌보게 합시다. 아유, 천덕꾸러기가 됐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공주에도 가고 전라도에 가고 그러다가 또 전라도 공주 쪽에서 또 사람을 거서차해서 사람이 또 죽습니다. 또 아이고야.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세종 3년에 충청도 관찰사가 네. 얘가 사람도 죽이기도 했거니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서 섬으로 보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그래도 물하고 풀 좋은 데로 보내고 잘 돌봐줘라라고 했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고 이게 마지막 기록입니다. 사실 코끼리는 굉장히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죽은 동료를 위해 슬퍼할 줄도 알고 그런 동물인데 어쩌다 이렇게 조선 땅에 와서 불쌍하게 살게 되는지 좀 안타깝긴 해요. 그렇게. 근데 마지막 기록은 섬으로 보내자 예. 했다라는 거고. 예. 이야. 그 일본에서 온 게 그 아까 남유림님이 일본에도 코끼리가 있었다니 신기하네. 그러니까 일본이 선물로 준 거니까. 그거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 코끼리도 이제 배를 타서 이쪽으로 보낸 게 아니었을까. 데려온 걸. 그러니까 일본에서 천덕꾸러기였으니까 조선으로 보낸 거 아니었을까 그 생각까지는 듭니다. 그럼 조선도 선물로 이제 중국에다가. 그랬을지도. 하여튼간 그때 정말 신기했던 그렇지만 부담되는 선물이었던 코끼리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우리가 외교하면은 조선시대에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비중이 가장 컸을 테니까요. 예. 누구부터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그 역시 대학이 좋은 상대보다는 어려운 상대가 먼저 떠오르겠는데요. 그렇죠. 그 역시 제일 힘들었던 상대는 명나라 태조 홍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나라 홍무제. 예, 이 사람은 워낙 가난한 농민이었다가 정말 맨주먹을 일어나서 그 백년고도를 이끌고 결국 제국까지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는데 네. 그렇긴 한데 성미는 아주 고약해서요. 이 우리나라 사극에서 굳이 나쁘게 표현하지 않아도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이제 외교 분쟁이 벌어지니까 조선한테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 그 정도전을 잡아 갖다 바쳐라. 그리고 그게 안 들어지니까 조선에서 온 사신들을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 처형까지 해버립니다. 아니 왜요? 그냥 그 조선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외교 문제가 일으키는데, 근데 이 홍무제가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있긴 했겠지만 네. 굉장히 기분파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나 신하들도 정말 풀베듯이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정말 대응하기 힘든 상대였죠. 좀 극악무도했던 네. 명나라의 홍무제. 예,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어찌됐든 간에 외교는 하긴 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신으로 갔던 게 훗날 태종이 되는 경안군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선하고 명나라 사이가 너무 나빠지니까 명나라에서 왕자나 대신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럼 태종 이방원이 왕자 시절에 예. 사신으로 간 거예요, 예, 중국으로? 자기가 가겠다고 명나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태조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처럼 파리하고 약한 애가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니라고 그랬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성계에게는 예. 이방원이 예. 뭔가 좀 너무 더 커야 되는데 막 이랬던 거예요? 생각하기? 근데 사실 태종이 취미가 사냥이었거든요. 예. 그 정말 건장한 남자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빠 눈에 보기에는 너처럼 빼빼 마른 애가 어떻게 그 1000길 멀리를 갈 수 있겠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튼튼한 태종은 아무 문제 없이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는 근데 홍무제가 예. 우리가 보내 뭐 사신도 죽이고 네. 이럴 정도였는데 그래도 그렇죠. 왕자니까 건들진 않았었나 보네요. 또한 이방원이 당시 그 대신이었던 정도전의 약간 반대파였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이방원을 힘을 북돋아줘서 조선의 그런 정치적인 판도를 흔들 수 있겠다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도전이 좀 눈에 가시였는데 네. 오히려 이방원은 그 반대 쪽에 있으니 그렇죠. 그렇게 또 괜찮게 지냈던 거예요. 네. 야, 오묘합니다. 중국이 또 보내는 사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국이 보낸 사신이 조선 사람인 경우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국적을 바꾼 거예요? 예. 중국으로? 요즘의 정확히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 매국노인 사람들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병자호란 때의 그 통역가였던 정명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워낙 그 조선의 하인이었다가 그 벌을 받고 도망을 쳐서 청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어 통역관이 되었죠. 그래서 통역관으로서 이제 그 청나라 고관들과 이제 조선 사이를 이어졌는데 온갖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옛날에 그 노비였을 때 자기를 때렸던 그 현감을 찾아내서 벌 주기도 하고 자기가 예뻐하는 기생을 그 괴롭혔다고 해서 그 조선인 관리를 더 이제 곤장을 치기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바로 그 남한산성에서 항복하자는 국서를 찢으면서 울었던 그 주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청나라로 붙잡혀가거든요. 네. 그때 이 정명수가 나서서 새끼줄로 묶고 놀리고 괴롭히고 아이고. 이 사람의 소지품을 불태워버리고 온갖 횡포는 다 부렸다고 정말 일진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노비 출신이었고 네. 어쩔 수 없이 청나라로 건너갔다가 통역관이 됐고 예. 그럼 이제 명나라가 되면서까지 그때 이 사람은 좀 위세가 높아진 거예요? 예, 청나라가 그러면서? 되면서 예. 청나라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으로 와서는 오히려 더 갑질을 하고 예. 자기가 노비 시절 막 당했던 거 막 보복하고 그랬던 그렇죠. 거예요. 게다가 또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의 부인이 조선 사람이었는데 원래 결혼했던 게 아니라 이 부인도 병자호란때 잡혀갔던 조선인 포로 중을 하나를 골라서 자기 부인을 들였는데 조선에 올 때마다 자기 부인의 가족들한테 벼슬을 살라, 뭘 살라 그렇게 요구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등에 업고 예. 근데 물론 그래서 조선은 이 정명수한테 굉장히 뇌물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청나라 고관한테 은 2,000명 주면은 이 정명수한테도 1,000냥씩 주고. 근데 그게 대여섯 번씩 이어져요. 사신이었던 거예요? 공식 직함은? 사신의 통역관. 사신의 통역관. 지금으로 따지면 대사관 직원인데. 예. 약간 그래서 진짜 갑질이 대단했던 셈이죠. 그래서 당연히 조선도 이 사람을 미워해서 물론 이 정명수가 아주 가끔은 그 청나라의 비밀이나 팁들을 알려주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도 횡포가 너무 심해서 이거를 그 청나라에 알리려고 했다가 네. 중간에 또 걸려가지고 사람 몇 죽고 그랬는데 아이고야. 결국 그래도 정명수는 그 관직을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을 가장 총애했던 사람이 그 홍타이지 즉 그 청나라 그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끈이 떨어진 거죠. 홍타이지가 죽고 난 다음에 끈 떨어진. 예. 그러게 돼서 근데 이 사람의 자식들은 이후로도 그 청나라에서 계속 관직을 했던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워낙 정명수에게 호되게 당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매국 나오면 정명수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그 친척들을 벌 줄까 그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조선 후기에 친일파한테 많이 당했듯이 그렇죠. 조선 전기에는 예.
친청파? 예, 이렇게. 친청파죠, 친청파. 매국노 친청파. 그러니까 사실 매국노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조선 사람들 많이 또 괴롭혔다고 예.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조금 약소국의 서름을 그렇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한테 여러 가지 그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중국 사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잘 해주겠다라는 것을 빌미로 그 조선한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뜯어내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은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이 힘든 상황이었을 때 그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아들도 아니었고 적자도 아니었는데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명나라한테 계속 눈치를 봐야 됐거든요. 선조의 둘째 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 사신들이 올 때마다 아주 그냥 호구를 잡고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은 달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한 번에 은 12만 양을 뜯어간 적도 있습니다. 광해군한테 예, 야, 너 큰아들도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얘기 잘해줄 테니까 예, 돈 좀 가져와. 이런 그렇죠. 거예요? 뜯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주니까 그 다음에 온 사신들도 계속 은을 요구합니다. 너 저번 애한테도 줬다며 나한테도 줘. 더 줘, 더 줘. 나보다 앞서 왔다 간 사신한테 돈 줬다며? 예. 나도 줘.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굉장히 해서 그래서 그렇게 횡포가 심하니까 결국 명나라가 망하죠. 근데 나중에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청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그 명나라 사신의 기준에 맞춰서 선물을 줬더니 청나라 사신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줘 하고 말이죠. 저희 앞에 왔다 가신 분들도 다 이렇게 드렸는데요. 또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죠. 아이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이 조선을 적극적으로 도운 일도 있습니까? 이게 바로 명나라를 망친 황제였던 만력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그나마 제일 잘한 일이라면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려고 파병했던 일입니다. 임진왜란. 예, 이 만력제는 정말 오랫동안 중국을 다스렸지만 무기력해서 나라 일도 안 하고 맨날 궁궐에 들어가서 놀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데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재정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정도로 커다랗게 출병을 일으켜서 조선을 도왔습니다. 근데 대체 왜 도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뭐 이제 실리적으로 생각하면 조선이 만약 일본한테 먹히면 그 다음 차례는 조선 그 명나라가 될 테니까라는 것도 있고 사실 황제가 또 하는 일이 이제 그 이웃 그 작은 나라를 도와주는 거라는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전설에 따르면 네. 만력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였고 그 다음에 조선의 선조가 장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꿈속에 나와 울면서 형님 내가 위험해졌으니 도와주세요 라고 외청을 해서 그래서 꿈에서 깬 만력제가 아 내가 유비였구나 동생을 구해야지 라고 해서 군사를 보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꿈을 잘못 꿨네요. 본인이 유비고 선조가 장비였으면 선조가 그렇게 장비였으면 내빼진 않았을 텐데. 진짜 그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파병을 해주면서 도와주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의 그 외교 당국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나라랑. 네. 우리는 임진왜란 때 함께 싸운 사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미국 쪽에 붙어 있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참 껄끄럽긴 하네요. 그리고 뭔가 중간에 굉장히 많은 게 상륙되지 않았나요? 임진왜란 사이에 그동안 더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하나 또 배워가 볼게요. 일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오늘이죠. 한일 정상회담 열리는 게 네, 네. 조선시대 물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아픔이 참 많습니다만 사이가 좋았던 적도 있을 거고요. 그 좋았던 때보다는 나빴던 때가 솔직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일본은 워낙 그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본에 관련된 사료를 찾으면 고민이 많이 돼요. 누가 뭘 사신을 보냈다는데 이게 과연 일본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일본도 이제 맨 처음에 왕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부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전국 시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여러 변천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혼란이 있다가 이게 좀 정리가 된 게 노부나가가 이제 통일을 하고 그 다음 뒤를 이은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관백이 되어서 이 사람이 대표격이 돼서 조선 통신사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일본 통치사의 정사는 황은길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서인이었고 부사는 그 김성일. 근데 이 사람은 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만나봅니다. 근데 히데요시가 굉장히 심각하게 무례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시할 정도로. 예, 무시를 하고 가볍게 보고 심지어 갓 태어난 자기 아들 벌거벗은 걸 데려와가지고 그러면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장난을 쳤다고. 그러니까 막 외교자리라고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네요. 막. 뭐 거의 그런 막대했다 식이었죠. 조선의 사신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선조한테 보고를 하는데 황은길은 얘기하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조선을 공격할 것 같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김성일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처럼 생겼다.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를 보면 네. 정말 쥐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키도 굉장히 작아서 130이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통일했던 그런 야심가였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침략을 해서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쥐처럼 생겼고 우리를 침략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이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음이 어려워요. 히데요시가 뭘 했었는지 그 사람의 행적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좀 과소평가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앞장서서 전쟁 때 싸웠습니다.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지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판단은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또 내렸던 거니까 좀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만 또 왜 그 사신들 지금으로 따지면 대사 이제 외교 당국자들일 텐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을 했을까? 요게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과 일본, 조선을 아우른 대외교 사기극이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 또 사기극이 있습니까? 예, 바로 임진왜란 때 그 중국의 유격인 심유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상인이었다가 관리가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명나라한테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힘들다. 화평을 해라. 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파견이 됩니다. 한편으로 그 당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는 이제 명나라를 정벌 해서 황제가 되겠다. 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과대망상인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고집이 안 꺾인 그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명나라 장수들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했고 이건 일본 장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아까 얘기한 중국의 대표자는 그 심유경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일군 지휘자였던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도 예전에 상인이었다가 그 다이묘 성주가 됐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싸우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이제 화평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선은 끼지를 못해요. 명나라하고 일본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선은 당시 실록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총동원해서 정보를 캡니다. 심유경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거 걔네들 의도는 이러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머리를 굴려가면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또 그 문제가 있었는 게 명나라의 요구사항과 일본의 요구사항이 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나라는 일본의 완전 후퇴,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 땅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를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고 일본은 조선이 자신들이 점령한 영토를 최대한 인정받으면서 명나라 황녀랑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과 일본의 어떤 전쟁을 끝내려고 사신들이 뭐 말을 일부러 잘못 전달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건 아니라요. 사신들이 각자의 나라에 대고 사기를 친 겁니다. 각자 자국에 가서. 예, 심유경은 명나라에서 일본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허락한다고 했어요라고 하고 고니시 유키나가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명나라가 그 관백의 청을 받아들이겠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그 사신들이 각각의 나라를 속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곧잘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스시마 섬에 그 관광을 가시면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스시마 섬에서 뭔가 좀 물건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 그 조선에 가짜 사신을 보냅니다. 가짜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받아내요.
지금도 그래서 실제로 가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만드는 걸로. 지금 뭐 여권 같은 건 뭐 조작하기 어렵지만 예. 당시에는 문서 같은 거 조작을 해서 내가 예. 사신이요 예,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는 사람 이름을 지어내기도 하고 예. 마찬가지로 그 지금의 오키나와인 ryukyu가 그 당시엔 나라였거든요. ryukyu 섬의 사람들이 내가 사실 ryukyu 섬의 사신인데 라고 해서 조선에서 뭔가 뜯어내려다가 걸려서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신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꽤 있었겠네요. 예, 예. 왜냐면 맞습니다. 바로바로 이제 신분 확인이 그때는 안 그렇죠. 되니까. 연락도 안 되니까. 근데 또 어떻게든 또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이렇게 명나라와 그 일본 사이에 화평 조약이 어떻게 연결되기 직전이 됐는데 결국 최종 조약본이 각각 나라에 도착하게 되자 그 사기극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평 조약? 예, 예. 까지도 맺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거짓말로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합니다라고 좋은 뜻으로 왜곡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 약간 너무 많이 서로 요구한 게 너무 달랐는데 또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고집을 안 꺾으냐. 특히 도요토미 네네네네. 히데요시가. 그러니까 결국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받은 거는 무슨 뭐 명나라 황녀나 그런 것도 아니고 고작 일본 왕으로 임명한다라는 그런 거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경로를 하고 화를 내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니 이게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 한편 명나라에도 이 사기극을 알게 돼서 크게 화를 내서 심유경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신들이 결국은 이제 목숨을 지킬 수도 없었던 거네요. 예, 화해를 좀 시켜보려고 하다가 예, 또 그 관세 협상 뭐 실무진이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에도 결국에는 뭐 트럼프 시대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예. 각 나라의 정상이 매듭을 또 지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 옛날에 중국과 국경 분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백두산 정계비라고 해서 네. 이제 중국과 이 조선의 국경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황제였던 강희제가 이 세계 천하의 지도를 그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 쪽과의 국경도 영토도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조선에서는 극력 반대합니다. 얘네들이 또 무슨 속셈이야. 분명히 우리나라 영토를 뺏으려는 거야. 라고 해서 청나라의 그 지도 조사에 올 때 온 힘을 다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실패하고 두 번째나 성공했거든요. 그때 비석을 세운 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 그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청나라와 조선의 영토가 갈린다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장 큰 이유가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생긴 게 그 당시 그 국경을 넘어가면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이 인삼을 밀매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 인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작은 섬이 있었는데 이게 망우초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섬 이름이 망우초. 여기에다가 청나라가 기지를 세우려고 합니다. 압록강 쪽에 있던. 예, 그렇죠. 그걸 관리하려고 하니까 조선에서 그 반대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조선이 계속 청나라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청나라 사람이 조선에 건너오면 체포할 수 있다라는 권한까지 받아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망우초가 세워지면 조선이 걱정한 거죠.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할 것 같다. 우리나라 영토를 빼앗길 것이다. 그때 왕이 영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에다가 왜 청나라 초소를 세우느냐 그렇죠. 이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조가 청나라 그 황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네네. 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너희 나라를 섬겼냐. 그런데 이렇게 세우면은 괜히 우리가 걱정되고 그렇다. 대국으로서 좀 소국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주는 되게 기분 나빠했습니다. 권용제. 예, 왜냐하면 이미 초소를 만들기 위한 서류 작업을 페이퍼 작업을 다 했거든요. 근데 세우기만 하면 됐는데 조선이 세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7, 8번 계속 보내니까 건리가 결국 대국의 품위를 지켜서 조선의 말을 들어서 초소를 안 세우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마 밀매, 그다음에 국영 맘대로 막 불법적으로 넘나드는 사람들을 잡겠다라고 청나라에서는 압록강에 초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건데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러다 우리 침략할 수도 있겠고 야곱야곱 들어올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초소를 짓지 않겠다. 네. 여기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조선이
외교에 능했다는 것이죠.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는 대국이잖아. 우리는 착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사정을 봐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교묘한 언서와 정말 그 계속 상대방을 칭찬해주면서 필요한 걸 받아내는 그런 일을 아주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예. 상대방을 띄워주고 그렇습니다. 상대방한테는 뭔가 명분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나라도 결국 실리보다는 대국의 명분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국익에 약간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이게 그 외교 정책을 과거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게 많습니다. 또 우리가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또 조율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딱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은 그런 역사 속 이야기였습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공식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2.5% 증가한 12조 1,66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장중 4,100대를 돌파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에 앞서 정치 탄압에 맞서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공지능 검색 답변에서 일본 주요 영토에 독도를 포함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네이버 측은 뒤늦게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코너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방카슈랑스였는데요. 네. 4626님, 최근에 방카슈랑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편리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사 지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쵸.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을 만났을 때 가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은행 창구에 다른 금융 업무 보러 갔을 때 보험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네. 그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보험료가 물론 이게 보험 상품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보험사와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대규모로 팔아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이거는 우리가 왜 양판점에서 사는 냉장고랑 네. 조금 뭔가 사양이 다른 게 있듯이 보험 상품도 좀 다르게 설계가 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요즘처럼 정부가 대출 많이 내주지 말라고 많이 규제할 때 네.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그러면 비이자 이익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것저것 판매하는 판매 수수료인데 사회적인 지탄을 받지 않고 수수료로 많이 벌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뭐 보험 상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한다 막 이런 비판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네, 1470님. 보험료가 최근 많이 올랐어요. 보험사가 올리는 보험료를 통제하는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 정부가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네. 살고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민간 회사이다 보니까 네. 가격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게 맞는 거죠. 다만 과거에는 그 인상률의 상한을 정부가 그러니까 금융당국을 통해서 통제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자율화되는 네. 추세이긴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 체계에서 좀 명분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올려야 하는 근거가 뭔지
그 경영이나 통계 자료를 신뢰성 있게 유지하도록 관리 감독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는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작동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 질문은요. 네, 곽정은 님이요. 알뜰폰은 분실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위치 추적이 안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알뜰폰도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형태나 유무료의 여부, 이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나 알뜰폰 사업자도 분실 신고와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긴급 신고를 했을 때 이 알뜰폰의 위치 추적 시스템이 미흡해서 맞아요. 평일에만 된다거나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알뜰폰의 긴급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을 추진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끔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들어볼까요? 네, 박희영 님이요. 5G 요금을 쓰려면 해당 기종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 5G 폰인데 LTE 요금을 쓸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이 좀 섞여 있는데요. 일단 5G가 가능한 핸드폰으로는 LTE 요금제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가 있죠. 왜냐? 신형폰이니까. 그런데 과거에 LTE, 4G를 쓰던 그 핸드폰으로는 5G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네. 이거는 최신 기술이니까 과거 핸드폰으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죠. 다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LTE 요금제인데 어떻게 5G보다 더 비싸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해서 요거를 잘 또 구분을 해보셔야 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은 5G로 많이 넘어가게 하려고 우리 입장에선 5G 요금제를 낮춘 거예요 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LTE 요금제 쓰시는 분들 입장에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양면성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11시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는 소식도 하나 더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